북한 비밀이 절대 드러나지 않는 나라. 김정은의 권력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겁게 억눌려 거대한 감옥과도 같은 사회를 만들어낸 곳. 그러나 높은 벽 뒤, 감시의 눈길 뒤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탈출을 감행한 병사들의 이야기, 여성 군인들이 겪었던 학대와 굴욕에 대한 고발, 매일 먹는 한 끼조차 철저히 통제되는 세상,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 뒤에는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즐거운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그 존재만으로 몸서리치며 두려움을 느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어두운 비밀을 탐구하고 그동안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북한은 어떤 나라일까요? 북한에서는 기아가 일시적인 재난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끊임없는 악몽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1990년대 기아가 북한 전역을 휩쓸며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고통의 소용돌이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김정일 정권 하에서 정부는 식량 배급 체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극심한 궁핍으로 내몰았습니다. 대도시는 농촌보다 식량 확보가 훨씬 어려운 곳으로 생명이 매일 위협받는 죽음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적인 팬데믹이 발생하자 북한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경제의 완전한 마비 상태와 맞서야 했습니다. 정부는 국경을 폐쇄했고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공급이 차단되면서 기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모든 개인 사업과 시장에서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식량 배급 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시장은 주민들에게 생존의 핵심이었으나 이러한 금지로 인해 수백만 가정이 절망 속에서 살아갈 길을 잃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약 1100만 명의 북한 주민, 즉 전체 인구의 약 44%가 영양실조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양 부족은 단순히 식량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정부의 엄격한 경제정책과 통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농업 생산과 식량 거래가 철저히 관리되면서 식량 공급이 심각하게 제한되었고 주민들은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조차 구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3년 북부 농촌 지역에서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거리에서 눈이 움푹 꺼진 아이들이 방황하는 모습이 쉽게 목격되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북한 정부의 무서운 침묵입니다. 정부는 국제 원조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이 비극적인 상황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유엔의 원조가 일부 주민들에게만 전달되면서 수백만 명의 고통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혹한 강제노동. 북한의 강제노동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냉혹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어둡고 황폐한 노동수용소에서는 매 순간 고통이 이어지며 시간은 그 자체로 생존의 위협이 됩니다. 악명 높은 요덕과 화성수용소는 혹독한 생활 조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곳에 수감된 사람들은 누구나 극도의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소는 단순히 죄수를 구금하는 장소가 아니라 죽음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운영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의 끈은 더욱 희미해져 갑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탈북자와 일반 민간인, 정치범까지 모든 수감자는 끊임없는 노동에 강제로 투입됩니다. 식량은 거의 제공되지 않으며 하루를 버티기 위해 값싼 옥수수나 풀뿌리 같은 음식만 배급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과 영양실조가 만연해 있으며 수용소 내 사망률은 매우 높습니다. 과거 수감자였던 강철환 씨는 수용소 생활을 지상에서의 지옥으로 묘사하며 죽음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라 견딜 힘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확실한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착취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성과 어린이들도 이 끔찍한 고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임신 중에도 농장이나 섬유 공장에서 강제로 노동을 해야 하며 어떠한 의료적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어린이들 역시 보호받지 못한 채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에 시달립니다.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이들은 이름 없는 시체로 취급되며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방치됩니다. 무관심하게 쌓여가는 시체들은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은 북한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이 얼마나 철저히 부정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탈북자와 정치범에 대한 탄압. 탈북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극도로 가혹한 처벌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자유를 찾으려는 용기를 낸 사람들, 혹은 반체제적 사고를 가졌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은 용서 없는 잔혹한 방식으로 처벌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3대 처벌이라는 제도로, 이는 탈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연관된 사람들까지도 억압과 구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그들을 사회에서 철저히 잊혀지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덕과 같은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의 삶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강제노동은 단순한 징벌의 수단이 아니라 극단적인 방식의 재교육, 도구로 활용됩니다. 수감자들은 극심한 식량 부족과 비인간적인 폭력을 견디며 기진맥진할 때까지 노동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인 신동혁 씨는 수용소에서의 비참한 삶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가족의 처형,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 그리고 이러한 잔혹함이 자신에게 가해졌던 사실을 전하며, 이는 정부가 스스로의 사상적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반항의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것은 단지 반체제자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자유를 향한 단 한 번의 시도, 혹은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한 세대 전체가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는 비극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전과 진실 은폐. 북한은 단순히 억압적인 국가가 아니라 모든 이미지와 정보가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거대한 선전 전략의 중심지입니다. 국가가 기아와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코 국경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일 북한의 언론은 국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며 실제로는 어둠 속에 감춰진 현실을 은폐합니다. 북한의 공식 방송은 끊임없이 잘 연출된 화면을 송출하며 풍요로운 삶, 붐비는 쇼핑몰, 활기찬 관광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들은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연출된 가짜 현실일 뿐입니다. 이들 특권층은 체제의 그림자 속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의 통제는 단순히 화면 속 내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철저히 차단됩니다. 특히 체제를 비판하는 외부 정보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접한 사람이 발각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제 언론과 인터넷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북한의 선전은 이보다 더 나아가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의 빈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묘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노숙자들을 묘사하며 이를 시체 가방으로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북한 정부는 불편한 위험한 탈출 이야기. 북한 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죽음을 공포와 경고의 도구로 삼는 냉혹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매년 공개 처형은 체제의 틀을 벗어나려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훈이 됩니다. 2024년에는 최소 14명이 사소해 보이는 죄목, 예를 들어 국가 자산의 불법 거래 등으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단순히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처형 장면을 강제로 목격하게 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주입합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을 탈출하려는 여정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사를 가르는 도박과도 같습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군인과 시민들은 빽빽한 국경 초소와 사방의 도살인 위협과 마주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사례 중 하나는 북한 군인 오청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17년 11월 13일 차량을 몰고 비무장지대를 넘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차량이 고장나자 그는 총격을 피하며 도보로 한국을 향해 달렸습니다. 북한 병사들이 끊임없이 총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한국군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이것은 북한이라는 폐쇄적이고 위험한 나라를 떠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오청성은 굶주림과 부패가 북한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탈출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를 지키는 역할을 부여받은 군인들조차 극심한 기아와 부족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이 그의 건강 상태를 검사했을 때 심각한 기생충 감염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북한 내부의 극단적인 빈곤과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북한 군인의 위생과 생활 상태. 북한 정부가 철저히 숨기고자 하는 어두운 진실 중 하나는 군대 내 열악한 상황입니다. 위생 문제와 식량 부족은 모든 군인의 일상에서 뗄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직면하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물질적인 부족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탈출은 목숨을 건 위험한 여정입니다. 정부의 철저한 감시 체계는 작은 저항의 시도조차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경에서는 경비병이 탈출을 시도하는 누구든지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탈출자들의 가족은 강제 노동에서부터 교화소로의 유배까지 피할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탈출에 성공하여 북한을 벗어나 중국에 도달하더라도 그들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하여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송환된 탈북자들은 진정한 악몽과도 같은 처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가혹한 환경의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단순히 생존과 자유를 찾으려 했다는 이유로 중범죄자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살아남는다고 해도 이들이 직면하게 될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열악한 조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점점 강화되는 통제. 북한은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하며, 특히 자유를 갈망하는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국경 지역에서 가혹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밤의 외출 금지부터 국경의 모든 구역에 대한 철저한 경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따르는 탈출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오청성의 대담한 탈출 이야기입니다. 그는 통제소를 넘고 물리적 장벽이 없는 비무장지대 JSA를 통과해 남한으로 도달했습니다. 이 지역은 본래 평화 협상을 위해 설계된 곳으로 군사적 방어가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북한은 즉각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모든 허점을 봉쇄했습니다. 오청성의 이야기는 북한 군인들의 열악한 생활 조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억압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극심한 빈곤까지 겪으며, 많은 이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선택합니다. 현재 약 3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요 탈출 이유는 기아와 참혹한 삶의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약 50%의 탈북자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떠났으며, 일부만이 체제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 정책의 놀라운 모순을 드러냅니다. 북한 정부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기아와 기본적인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탈출을 감행한 이들의 선택은 단순히 체제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점차 쇠퇴해가는 사회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사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여성 군인의 삶. 북한 군대에서 여성 군인들은 전장에서의 치열한 전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도로 열악한 생존 환경 속에서도 싸워야 합니다. 영양 상태와 기본적인 보살핌조차 부족한 이들은 위험과 불공정함이 가득한 환경에서 고난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9년 동안 북한 군대에서 복무했던 이소연 씨와 같은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여성 군인들이 겪는 참혹한 현실을 폭로합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 군인들은 단순한 노동도구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위생용품이나 의료 지원조차 받지 못해 극심한 굴욕감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 군인들은 생리대와 같은 기본 위생용품을 지급받지 못하며 대신 임시 방편으로 원시적인 재료를 재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끼칩니다. 씻는 일조차 큰 도전이 되며, 그들은 뱀과 개구리가 나타날 수도 있는 오염된 개울에서 씻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먼지와 더러움으로 가득 찬 낡은 침대에서 하루 종일 중노동을 마친 후 겨우 쉴 수 있습니다. 영양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많은 여성 군인들이 극심한 영양실조로 생리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생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신의 몸이 겪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북한 군대 내에서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잔인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인권이 무시되고 여성들의 삶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곳에서는 침묵 속 절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어두운 현실 중 하나는 여성 군인들이 겪는 권리 침해입니다. 이들은 권력 남용, 차별, 그리고 심각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은 상급자로부터의 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군대 전체 시스템의 침묵 속에서 끊임없는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이소연 씨의 증언과 북한 여성 군인의 현실. 거의 10년 동안 북한 군대에서 복무한 이소연 씨는 여성 군인들이 지휘관들로부터 받는 권력 남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권력이 주로 남성들에게 집중된 체제에서 반항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북한 법률에 따르면 그러한 행동에는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규정이 거의 적용되지 않으며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행동을 계속합니다. 여성 군인들은 상급자로부터뿐만 아니라 주변 공동체로부터도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이들은 목소리를 내면 비난과 비판, 심지어 책임 전가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피해를 신고해도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자유롭게 남아있는 반면 피해자는 수치심과 고립감을 겪게 됩니다. 북한 군대는 특히 성차별이 뚜렷한 체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군인들은 청소, 요리, 세탁과 같은 집안일에 강제로 동원되는 반면 남성 군인들은 전투훈련과 무기 사용과 같은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러한 차별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주요 임무에서 배제하고 남성을 지원하는 도구로 간주하는 불평등한 군사체제를 반영합니다. 북한 여성 군인들의 삶은 단순한 생존의 투쟁을 넘어 사회와 군대가 오랫동안 지배해온 불공정과 차별 속에서 지원과 정의를 찾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내적 투쟁입니다. 깊게 뿌리박힌 성차별 구조. 북한 군대 내에서 여성 군인들은 중요한 임무에서 배제되며 자신들의 전투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남성 동료들은 전투 훈련과 무기 사용과 같은 주요 임무를 맡지만 여성 군인들은 요리, 세탁, 청소 등 일상적인 잡무에 강제로 투입됩니다. 더군다나 여성 군인들의 모든 공헌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러한 불평등은 군대 구조의 필연적인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직된 사회 구조를 반영하는 동시에 북한 군대에서 성평등 목표가 여전히 멀고도 보이지 않는 현실임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나 이 불공정의 장막 뒤에는 더욱 충격적이고 두려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쁨조 위 존재입니다. 북한의 기쁨조 위 삶과 역할. 1970년대 김일성 정권 하에 창설된 기쁨조는 고위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비밀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권력의 상징을 넘어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의 현실을 나타냅니다. 이 조직의 이상적인 구성원은 젊고 아름다운 미혼 여성들로 깨끗한 가정 배경과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받습니다. 이들은 학교, 직장,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 철저히 감시됩니다. 이들의 선발 기준은 외모뿐만 아니라 신체적, 가정적 배경까지 완벽해야 하며 작은 결점이라도 보이면 즉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쁨조에 선발된 여성들은 단순히 지도자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 그리고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권력 사이에서 극단적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기쁨조에 선발되면 이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기밀과 권력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된 고보안 숙소에서 살며 그들의 모든 활동은 철저히 감시됩니다. 그들의 정보는 마치 국가의 비밀처럼 철저히 통제되며 북한은 이들의 존재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기쁨조의 일원으로서 이들은 단순한 일상적인 업무 외에도 김정은과 고위 관료들을 위한 사교 행사와 위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면 기쁨조의 멤버들은 노래와 춤을 선보이거나 외국 외교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이 파티들 속에서 기쁨조의 존재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자들이 권력을 과시하고 고위 관료들과 외교 파트너들의 정신을 조종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권력의 이면과 기쁨조, 이 삶. 권력의 화려함 뒤에서 기쁨조는 강력한 통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엄격한 감시 속에서 이 그룹의 일원들은 북한 사회에서 우수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지루하고 피곤하며 지도자의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제로 봉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삶은 권력의 규칙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족쇄와 같습니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 권력이 절대적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는 구조를 명확히 반영합니다. 기쁨조는 단순히 봉사하는 조직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자 이 소녀들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상징하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기쁨조 시스템은 단순히 끔찍한 통제 수단을 넘어 북한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자유 박탈을 나타내는 생생한 상징입니다. 모든 것이 엄격한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사회에서 이 그룹에 선택된 여성들은 자신의 자율권을 상실하고 만약 어떤 비밀이 누출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김정은의 삼촌 장성택의 죽음과 기쁨조 위 구성원들이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처리된 사건들을 통해 그 잔혹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는 김정은의 권력 유지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지만 동시에 많은 북한 가정들이 오늘날 딸들이 이 그룹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때 진급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자랑스러운 일은 이제 북한 사회에서 많은 가정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탈퇴 후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감시와 통제 속에서 그룹을 떠난 후 이들 멤버들은 결코 자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25살이 되면 그들은 김정은의 보안 요원들과 결혼해야 했고 이는 국가가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비록 더 자유로워졌다고 여겨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국가의 엄격한 감시를 피할 수 없었고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풀 수 없는 제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통제와 억압의 어두운 가운데 희망의 빛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통제와 억압의 그림자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와 외부로 유출된 사진들은 세상의 이 체제의 잔인함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권 침해와 자유와 공정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은 점점 더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체제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과 국제사회의 역할 비록 북한 정부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체제가 붕괴될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면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노력과 반대의 목소리들은 점차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잔인한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유를 꿈꾸는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며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계속해야 합니다.